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개혁의 사례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쉽사리 한 가지를 떠올리시기 어렵다면 이건 어떨까 싶습니다. 다름 아닌 대동법입니다. 네, 획기적인 세제 개혁안으로서의 대동법은 그 자체로 가장 현실적인 민생 법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법에 관한 연구는 생각보다 활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죠.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3월 1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작가의 꿈이 있으십니까? 책쓰기 관련 책을 쓴 전문 코치와 운영진이 도와드리는 책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선생님 등 이미 다양한 분들이 꿈꾸는 만년필을 통해서 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문의는 www.yangcoach.com 양코치닷컴으로 오시거나 010-8861-513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꿈꾸는 만년필, 가슴속에 있는 열정으로 저자의 꿈을 이뤄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이제 다들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은 이희진의 역사 읽기를 상하편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주제는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이 세 글자는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는데 막상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 역사적 의미에 관해서는 그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학창 시절에 주관식 시험 문제의 답으로 딸딸 외우기만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대동법에 관한 책이 의외로 많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주목할 만한 책이 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정철 연구원이 쓴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이라는 책이 그것입니다. 역사학계에서 처음으로 나온 대동법 연구서라고도 합니다. 역사 비평사에서 나왔고요. 이희진 선생을 모시고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에 관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렇습니다. 네, 대동법 얘기를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네, 이 책이 학술적으로도 조금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동법 자체에 오로지 포커싱을 해가지고 쓴 책으로는 거의 유일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학계에서 원래 대동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어가지고 네. 뭐 연구 성과는 그동안 많이 축적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사학자들끼리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 국민의 99.9%는 역사에 대해서 비전문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전문가들한테 알려주는 작업이 꽤 중요한데 네. 사실 역사학계가 그런 그 상당 기간 동안 그 부분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그 대중에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에게 비전문가에게 알리는 게 이 학술 연구 활동의 취지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에 못지않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 그게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게 한 10년, 20년이 안 됩니다. 그전에는 오히려 대중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면은 학자가 너무 이제 나 된다고 좀 안 좋아하는 경향이 그런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좀 있군요. 네. 또 학계에는.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예.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기존의 시각을 뒤집는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는 게 하는 게 많은데 네. 그게 대중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알려지지 않으면 사실 국가적으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학자들끼리는 의자왕이 거느렸다는 삼천궁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다 아는데 그 아직도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 동요에서까지 네. 의자왕 그러면 삼천궁녀 떠올리고 삼천궁녀하고 놀아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은 네. 뭐
지금 의자원 같은 특정 인물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각 부분에서 왜곡돼서 알려지는 점이 굉장히 많게 되죠. 그렇군요. 대동법도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정철 연구원이 작정하고 쓴 책입니다.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일단 오늘과 내일의 구성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전에 이 책 어떤 책인지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좀 먼저 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네. 대동법을 좀 대중적으로 풀어서 알린 책인데 이 책은 초점이 이제 대동법이 어떻게 시행되는가는 요 과정하고 네. 그 의미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정과 의미.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조금 오버하는 측면도 있어요. 책 뒤편에 보면은 네. 대동법의 성립으로 조선의 백성들이 기존 세금의 약 5분의 1 정도만을 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네. 이거 뭐 사실 80%를 줄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제 그러면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조세 얘기를 개혁이 하는데 아니고 혁명이네요. 그 말대로라면. 그렇죠. 근데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지. 요즘 말로 명목상 네, 근데 명목상 중에서도 예. 가장 이제 최고의 케이스. 이것만 그렇군요. 고르면은 5분의 1을 내게 되는 케이스도 있었다는 말은 성립할 수 있겠지만 네. 80%를 줄이면은 그 국가의 재정이 못 견뎌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해주신 그 지적해주신 거는 뭐 차차 또 뒤에서 네. 말씀을 해주시겠죠. 네, 어쨌든 일단 대동법이 이런 만들어지는 과정과 의미에 초점을 맞춘 그런 예. 책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자 그러면은 이 책 오늘과 내일 어떻게 구성을 구분해서 소개해 주실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책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동법이 시행되는 과정하고 의미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네, 약간 대중들이 읽기 아쉬운 점은 이 법이 왜 시행돼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조금 앞에 너무 소략하게 나와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뒤에 과정과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도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날은 요 대동법이 시행되게 된 의미. 그리고 이제 대동법이 시행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회상, 그렇죠. 네, 요걸 좀 설명을 하고 상편에서요. 그걸 얘기를 해야 또 자연스럽게 이 대동법을 실시하는데 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네. 어떤 조항이 있었고 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네. 내일 가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동법이 시행된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동법이 시행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회상, 사회적 배경, 그리고 내일은 그거하고 연관지어서 그 의미를 짚어보는 그런 순서로요. 자, 제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시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유치하게 질문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선생님, 대동법 오프닝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대동법이라는 단어는 각인시키고 있는데 막상 설명해 보라 그러면 좀 애매하고 잘 모르고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워낙 이 시험을 위해서 딸딸 외우는 학습 방식에 익숙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대동법의 개념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좀 들어가 주시죠. 쉽게 말해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대동법이 시행돼야 될 배경하고 직결이 돼 있거든요. 네.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은 네. 그동안 현물로 걷어가던 세금을 네. 그 쌀 네. 내지는 포같이 근데 포보다는 주로 쌀인데 쌀로 걷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이렇게 걷어가나 저렇게 걷어가나 마찬가지인데 왜 쌀로 걷는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라고 예. 괜히 시험 문제 뭐 복잡하게 내면서 사람 괴롭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걸 이해를 하면은 네. 세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수취라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이제 그냥 세금을 걷어간다 이 차원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국가 운영의 제일 핵심이 세금 걷어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시행되는 법에 따라서 또 이 절차나 이 과정이나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백성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엄청난 이권이 오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물로 돈으로 내게끔 했던 세금을 쌀이나 포로 대신 낼 수 있게 한 게 바로 대동법이다. 그렇죠.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고요. 근데 대동법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또 알려져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의미를 이해하려면은 네. 바로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얘기를 하면은 그 전 단계로
이 전근대 세금을 걷어가는 체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 뭐 차분하게 고대서부터 올라오는 강의라면은 뭐 인두세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겠지만 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시류에 따라서 주제를 정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사전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은 이해를 드려야 돼요. 네.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요즘도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이 많고 그렇죠. 원망스럽고 그 욕도 많이 하겠지만 얼마 전에 또 세금 폭탄 많이들 맞으셨죠. 그렇죠. 연말정산 때. 네. 맞으셨나요, 선생님? 저는 워낙 원천징수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미리 세금 폭탄을 맞아놔가지고 조금 덜합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근대 세금 걷어가는 방식을 알면 이것도 양반이라고 좋아해야 될 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대에 접어들면서 네. 뭐 좀 민주주의 사회의 의미 그 색채가 강해지면서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도 이 수치를 당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많이 반영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전근대에는 그런 편의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는 걷어가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가, 얼마가 필요한가 이런 발상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네. 이 보통 전근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세가 한 3가지로 나오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조용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용조. 예, 그걸 뭐 한글로 조용조 그러면은 이제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앞에 조하고 뒤에 조가 뭐냐 하는 건데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네. 아무래도 전근대에는 기본적으로 농업사회 아닙니까? 네. 농업사회다 보니까 그 농작물, 그 논이나 밭에서 그런 작물을 토지에 따라서 이 토지 땅 얼마 해가지고 걷어가는 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조고요. 그다음에 용이라는 거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있으면 난 네. 이거 군대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네. 군대라든가 노동력이 필요하면은 그거를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나라 빼놓고 대부분의 지구촌의 국가들은 징병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모병제라는 거죠. 네. 이건 뭐냐면 노동력을 사는 겁니다. 네. 군대 복무할 사람 사가지고 그 국가에서 세금 걷어서 월급을 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일 시키는.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국가가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그 건설 회사를 고용해 가지고 공사비 얼마 줄 테니까 지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옛날엔 그게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사람을 동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군대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3년 뭐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복무를 하게 하는데 1년에 두 달 정도? 네. 2달 전후로 해가지고 국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2달을 사람을 그냥 동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할 일 제껴놓고 사실 예비군 훈련 일주일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일주일만 하더라도 그 훈련 일주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가면서 앞뒤로 빵꾸 나는 일 이거 그렇죠. 굉장히 고달프거든요. 예. 근데 농사 짓는 사람한테 한 2달쯤 와가지고 이제 해라 이래버리면은 앞뒤를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전근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일은 벌려가지고 부담은 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배려나 책임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특산물도 그렇거든요. 사실 뭐 정부에서도 그 당시 뭐 조정 뭐 국가기관에서도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특산품들이. 네. 그 특산품들은 어디 아니면 또 안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바다에서 뭐 산골에 사는 사람한테 미역밭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뭐 미역이라든가 해초라든가 생선 같은 거 바치고 또 뭐 어디 사과가 유명한 지역에서는 사과 바치고 이런 특산물이 필요하게 있는데 네. 그 특산물을 바치는 게 마지막 조입니다. 근데 대동법은 이제 이 마지막 조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앞에 2가지는 비교적 간단해요. 그러니까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서 일정 부분 몇 분의 소출의 몇 분의 1 내라. 네. 이러면 되는 거고 사람들 동원할 때도 1년에 며칠 이렇게 정해가지고 공사해야 되니까 며칠간 와라. 해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거든요. 물론 부담은 이게 큽니다. 그러니까 왜 대동법이 나올 때까지 마지막 조를 손을 안 댔냐면은 일단 간단하긴 하지만은 또 간단하다는 거는 그 전에 그만큼 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손도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종 때 뭐 세종대왕이 나름대로 훌륭한 그 왕이라는 거는 요 세법 정리한 데서 상당히 공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전분, 육등, 뭐 연분, 육등 전분 구등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토지에 따라서 비옥도라든가 풍용에 따라서 달리거두게 한 것도 네. 상당히 정비가 된 거고 이게 조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앞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몇 분의 1을 걷느냐 뭐 이런 거 정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제 고민하고 있던 시기에 뭐 조선은 거기까지 정비를 했다 하고 해가지고 이 경제사 하는 분들이 그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이 조세, 이 토지에서 걷는 조나 이 노동력을 걷는 용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되어 온 거죠. 그런데 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사실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 또 특수한 지역 이외에는 부담을 줄래야 줄 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게 왜 커지냐면은 사실 이제 특산물을 걷는 체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화폐로 통일해서 세금을 걷는 게 전근대적인 수치 방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진일보한 거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특산물을 거두려면은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가끔 웃기는 에피소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좀 안 그렇다 그럽니다만은 옛날에 대구에서 사과가 유명했을 때 대구에 온 사람 보면 맨날 사과 타령하거든요. 니네 집 대구니까 사과 유명하다며 사과 좀 맛 좀 보자 그러는데 첫째 문제가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과밭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정부에서 특산물을 거들라 그러면은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다가 일정 호수가 있으면 뭐 호수라든가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 필요한 걸 배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 특산물을 재배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거둔 걸 갖다가 내면 그만이지만 네. 첫 번째 대구 지역이라고 해도 모조리 그냥 뭐 쌀농사 하나도 안 짓고 사과밭만 하는 게 아닌데 네. 사실 그 지역에서도 사과하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면 안 하는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과수원 옆이라고 해도 사과 농사 짓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물론 그래도 이웃 사촌이면은 네가 거둔 거 뭐 김서방 거둔 거 뭐 한 100개 거뒀으니까 뭐 자네도 10개 내고 나도 10개 되니까 10개만 좀 달라고 그 대신 내가 뭐 쌀 줄게 뭐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거래가 되면 되는데 사실 그 지역에서라도 좀 먼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특산물을 구해다가 내야 돼요. 이게 요즘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요즘 같은 경우 생각하니까 그 학생들이 헷갈려가지고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가게에 사다가 내면 되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고통스럽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렇게 상업망이 발달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뭐 10리를 가야 되는지 20리를 가야 되는지 어디가 사고가 있는지 이런 정보가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장이 쓴다 그래봤자 뭐 5일장도 네. 조선 중후기에나 나는 거지 그렇게 초중기에 활발했던 거 아니거든요. 그 장 나간다고 해도 필요 없는 건 제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세금은 제때 안 내면은 경을 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누가 끼어드느냐면은 여기 이제 상인들이 끼어드는 겁니다. 근데 상인들이 왜 끼어들겠어요? 상인은 항상 이익이 있어야 끼어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일단 이익이 적정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상인들도 적정한 이익을 하게 되면 상부상조거든요. 상인들이야 맨날 어디 가서 물건을 취합해서 내고 뭐 다른 사람한테 팔고 이래야 되는 일이니까 네. 이게 상인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장사거리가 됩니다. 자기들이 돌아다니는 지역에서 특산물이 배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 사과가 배정이 됐다 그러면 사과가 나는 데서 정부에서 원하는 만큼 자기들이 매입을 하면 돼요. 그걸 정부에다 내고 그 대신 내가 대신 내줄 테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 특산물이 배정된 백성들한테는 내가 낸 값을 다오. 그리고 약간의 이익을 좀 얹어가지고 수수료 비슷하게 가지고 다오. 그러면 백성들은 쓸데없이 이제 그 특산물을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네. 약간의 수수료만 주면 되는 거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위 대납이죠 일종의 방납이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항상 시간이 지나면은 이 상인들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은 이익을 최대한으로 늘리느냐 하는데 초점을 거두게 된 거거든요.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자기의 우월적 지위를 좀 이용한다고 할까요?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뭐 아주 이렇게 방납을 해주는 관행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구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구하는 노하우로도 있었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냥 남이 내주는 게 관례가 돼버리면 이제 관심도 안 갖거든요. 시간 조금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한테 갑자기 가게 문 다 닫아버리고 쌀이니 뭐 물이니 필요한 거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겠어요. 난감하거든요. 장사꾼들이 조금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적정 수준으로 부담 없게 일정한 정도의 이익만 챙기는 수수료를 대거 올려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심하게 되면은 자기가 바치는 물품의 10배 가격까지 막 청구를 해버립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가가지고 네. 그 세금 그 마감 직전에 가서 뭐 농사가 잘 안 됐느니 어쩌니 이러면서 물건 구하기 어렵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배짱 땅 튀겨버리면 백성들은 경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달라는 대로 줘야 돼요. 더군다나 이런 방납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항상 폭리 뒤에는 특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한두 번은 당해주는데 계속 구조적으로 뭐 물건값을 10배씩 받아가면은 뭐 방납하기 싫은 경우도 있고 이제부터 그러니 내가 구하겠다. 이번만 한 번 내고 다음에는 뭐 내가 구해서 내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돼버리는데 문제는 한 번 폭리를 취한 사람은 그 폭리를 계속 취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폭리를 취하는데 사실 관행상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폭리를 취하는 걸 계속 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는 뒤를 봐주는 권력 없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강매까지 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미치거든요. 네. 이거 비싼 물건은 이제 자기가 사서 바칠 수도 없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값은 계속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겁니다. 네. 자기가 이제 농민들이 경작을 해서 경작한 거 일부를 바치는 것보다 이놈의 특산물을 바친다고 장사꾼들한테 몇 배씩 주고 내야 되는 게 부담이 더 커져 버리는 꼴이 돼 버리죠. 예. 여기다가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계속 수요가 늘어가는데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만은 그냥 물건을 받아간다고 물건만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횡포를 부릴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되는데 네. 물건을 받아가면 수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해산물 같은 건 저먼 바다에서 뭐 서울까지 수송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회 기반 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는 시기니까 수송하는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수송하는 부담까지 백성들한테 다 전가시켜요. 수송비도 니들이 내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상하기 쉬운 것들 있잖아요. 첨가물들 같은 건 상하기 쉬운데 그러면 가다가 일부는 썩어서 못 먹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까지도 또 추가로. 그러니까 백성들은 완전히 봉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네. 대동법이 시행돼야 될 기본적인 이유는 네. 특산물을 바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에서 무리가 되니까 네. 일단 대납을 해야 되죠. 네. 대신 내주는 장사꾼들이 처음에는 적정 수준의 이익을 부족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자기가 그 주도권을 잡게 되니까 하염없이 값을 올려버리고 네. 또 값을 올리면서 이제 대납에서 마음대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죠. 납세 브로커들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일종의 납세 브로커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일을 권력을 등에 업고 하게 되고 네. 또 여기다가 절차상 걷어가는 절차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담도 백성들한테 다 전가가 되는 게 네. 바로 이렇게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일종의 핑계가 돼준 거죠.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 중기를 넘어가면서 백성들에게는 참 견디기 힘든 부담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 보완책으로서 대동법이라는 게 그렇죠. 등장을 한 거고요.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이런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가 하는 네. 고민은 자연스럽게 일부 선각자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누구나 쉽게 낼 수 있는 재료로 그렇죠. 세금을 낼 수 있게끔 그렇죠. 해준 거. 근데 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해야 그거를- 되는데 시작을 하면 좀 이게 길어집니다. 네, 그거를 내일 이제 네. 본격적으로 좀 다루기에는 좀 그렇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 대동법이 시행되는데 당시에 좀 피폐해진 사회상이나 좀 궁핍했던 백성의 민중의 삶이라는 거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된 건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게 이제 네. 서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네. 뭐 특산물의 부담이 늘어나면서부터 이제 이 박납의 피해도 늘어나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선 중기를 넘어가면은 네. 조선 정부가 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을 해요. 음. 그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인데 네. 다른 부분은 이제 그 농작물로 걷는 조 요거라든가 용 같은 경우에는 네. 대동법에서는 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산물만 다루니까 그렇게 되는데 네. 요 부분만 해도 상당히 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네. 사실 대동법의 취지는 박납의 폐해를 막는 겁니다. 박납의 폐해. 이게 장사꾼들이 대신 내주면서 일어나는 폐해를 막는 게 대동법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되는 거고 네. 여기에 곁들여서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 알파의 효과는 내일. 내일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브로커들의 행위, 일종의 브로커들의 행위는 당시에도 위법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이건 뭐 법이 문제가 아니라 예. 그 당시는 요즘처럼 성무법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법에 뭐 이런 거 금지 뭐 이런 거 처벌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네. 그 관행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 폭리를 취하는 건 어느 시대에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네, 민생을 해치는 그런 행위였고. 그렇죠. 당연히- 세금 내는 걸 한 10배씩 더 내게 하는데. 그렇죠. 그럼 백성들이 힘들어지면은 그렇죠. 당시에는 한 명 한 명이 그냥 그들의 노동력, 예를 들어서 그들의 노동력 자체가 국력하고 국익하고 직결되니까. 직결되죠. 그 얘기를 하자면 좀 복잡합니다만은 그렇죠. 국가의 재정이 튼실하지 않으면은 전쟁이 나도 못 견뎌요. 그렇죠. 국가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위해 행위였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뭐 세금 뜯어먹는 거 좀 더 걷어가 가지고 흥청망청 낭비하는 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는데 네. 국가가 재정 파탄 나면 그리스 같은 꼴 보세요. 네. 그거는 사실 수백만 명에 대한 살상행위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고민을 했고 그렇죠. 그 결정의 지점이 바로 이 세금 납부 방식에 관한 거였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 아주 본질적인 차원에서 획기적인 개혁 법안이었음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상편에서는 이 정도 듣는 걸로 하고요. 내일 하편에서 이 대동법 시행의 의미 등등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상편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 18일에) 30분 책 읽기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정철 연구원이 쓰고 역사 비평사가 펴낸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상편으로 꾸려봤습니다. 내일 하편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